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병적 현상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최악의 병리적 현상, 변태적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한민국, 미국,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이런 은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고 잔인하고 때로는 용감했던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만 가면은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비굴해지고 무비판적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 앞에 가면은 사나워지고 악마 앞에 가면은 작아지는 사람. 그래 놓고 나는 양심가다. 나는 민주투사다. 나는 진보 세력이다. 나는 자주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변호인이죠. 악마의 변호인이 자기는 민주투사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투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과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 행세를 하는 거고 똑같은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김정은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뜻을 비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근사한 해석까지 덧붙입니다.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승리를 보여야 된다. 즉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시켜야 된다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조선닷컴에 한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북은 손짓만 했을 뿐인데 한미동맹 불필요 군사훈련 중단 쏟아내는 문재인의 멘토들 뭐 이런 제목입니다. 저 이거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악당 앞에서 작아지느냐? 왜 착한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사람이 악당 앞에만 들어서면 작아지느냐? 그 작아진 사람 중에는 한국에 두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주었는데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과정에서 그것도 보내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임동원 원장의 국정원이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왜 적폐청산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간첩 두목한테 불법 송금을 한 겁니다. 불법 송금. 그런데 그 수금자 이름을 잘못 적어가지고 1억 달러 정도가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회담을 하루 연기시켜 버렸습니다. 수금이 다 안 됐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한테 돈을 주고 갔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상당히 찜찜한 상태에서 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점 잡힌 상태에서 갔습니다. 약점전. 김정일이는 돈을 받음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셈이죠. 그래서 첫날은 뭐 쉬고 둘째 날 회의를 하는데 딱 첫날 아침에 김정일이가 연세도 많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남조선 텔레비를 보니까 대학교에서 뭐 인공기를 올렸다고 막 수사를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회담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평소 말씀대로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만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안하무인의 무례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부터 기가 좀 눌린 상태에서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6.15 선언인데, 이 6.15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5는 오늘까지도 남북관계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반드시 파괴해야 될 문서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두 번째, 그 우리 민족끼리에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일성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김일성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에서는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죠. 우리 민족끼리란 말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통일하자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2항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이것은 완전히 헌법 위반입니다. 더구나 기록에는 안 남았지만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은 현재의 주한미군은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남북 간 사이에서 일종의 평화유지군이 되어야 한다. 근데 합의를 합니다. 일종의 비밀 합의를 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주한미군이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하도록 해야 된다. 사실상 주한미군 무력화입니다. 주한미군 중립합니다. 그 다음 노무현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후입니다. 2006년 5월이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에서 북한 측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6월에 방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6월에. 그런데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북을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북한한테 그렇게 퍼주고 북한한테 유리한 합의까지 해준,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지만 현직이 아니라고 해서 합의해놓고 오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러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감을 표시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사후에 나온 자서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북의 금융제재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는 미국 앞에서 북한은 또 한 번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것은 냉전을 선호하는 무리들에게 강공의 빌미만을 제공할 뿐이다. 북한의 당견이 너무 한심했다. 나의 방북도 어려워졌다. 북한이 왜 나를 초청하지 않았는지 알 것도 같았다. 초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김정일이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을 몰아붙인 미국을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그 유명한 2007년 14선언을 만들어내는 그 회담에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는, 이게 다행히 그 대화록이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이가 예, 말씀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 대화록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의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주국방이란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 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사당 후방 배치를 중간에 생략하고요. 좀 깁니다. 그건 후보 때부터 이야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철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리는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게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라는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전쟁 사실 자체를, 전쟁 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와 단호해서 그렇게 해서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의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뭐 대충 짐작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에 증언하러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명패를 던져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김정일한테 가가지고 명패를 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정일한테 가서 왜 핵개발 그만하시오. 인권 개선하시오. 국군포로 돌려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퍼줬습니까? 이런 이야기 왜 못합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세계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1930년대 유럽의 지식인들이 스탈린의 무자비한 숙청을 변호하고 전체주의를 상당수 지식인들이 찬양 미화했습니다. 폴 존슨이라는 사람은 서구 지식인의 가장 큰 범죄가 바로 악마의 변호인이 된 점이라고 모던 타임즈라는 책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저희 분석입니다. 첫째, 신념 부족입니다. 자유와 민주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면은 독재 권력 앞에서 그보다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작아집니다. 저 같은 사람이 김정일 만나면 속으로는 천하의 나쁜 사람 하면서 경멸하는 마음을 품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한 걸음 나가서 공산주의의 계급투쟁론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김정일, 김정은 앞에 가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비판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센 사람 앞에 서면 약한 사람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남한의 대통령은 임기제입니다. 북한의 독재자는 임기가 없어요. 월급지향이 사장과 오나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신념이 없으면, 그 신념이 없는 뭐냐? 자유에 대한 신념입니다. 개인의 생명에 대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힘에 딸려가는 것입니다. 힘에 딸려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악마의 변호인이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상당 부분은 자발적이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급투쟁론적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계급투쟁론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계급투쟁론자들은 자유의 가치를 모릅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집단의 권리를 말합니다. 집단의 권리, 즉 노동자의 권리, 민중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이 회담에서 무엇으로 무지막지한 권력자를 버텨내겠습니까? 어렵죠. 신념 좀 잘라요. 신념으로 버텨낼 수 없으면. 그리고 북한에서 만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대 장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북한에 가서 만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이라는 무대에 딱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북한 정권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있든 거기서 다 도청됩니다. 동선도 북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화하는 것도 북한에서 다 엿듣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신변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신변의 위기. 눌리는 기분이 되죠. 앞으로는 평양에 가서 안 만나야 됩니다. 북한에 가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만나든지 어디 중립지대에서 만나든지 판문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북한에 갔다는 것이 실수였습니다. 또 북한에 자주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북한에 들어가는 순간 겁이 나더라. 과연 내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느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부터 합니다. 또 이것을 10분 북한이 활용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해갔습니다. 어떤 사회운동가가. 모금했다는 것이 신문에 났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근데 예를 듭니다. 한 7만 달러를 예금을 했는데 북한에 6만 5천 달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화를 내더랍니다. 아니 신문 보니까 7만 달러 모았다는데 왜 6만 5천 달러밖에 안 주느냐? 이거 당신 횡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게 아니고 5천 달러는 여기 오는 경비 등등으로 사무용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하면서 그 사람을 연금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연금시켜요. 그래서 같이 간 일행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보충해주고 겨우 풀려나와서 귀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미인계를 쓴다는 이야기는 사실로 판단이 됩니다. 미인계를 쓴다. 여자를 들여보낸다. 그 다음에 공식 회담인데도 우리 대표단을 공개적으로 협박한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바깥에서 막 떠들고 해서 위압감을 준다. 그래서 대표단끼리 모여가지고 한방에서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깡패 집단입니다. 북한 정권은. 문명, 법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깡패 집단입니다. 마피아 속으로 가는 거죠.
한국의 좌파들이 그런 환경에서 데모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농성할 수 있습니까? 삭발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더구나 이념적으로 동질감이 큰데. 그러니까 북한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북한 가기 전과 갔다 와서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또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에, 근데 언론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언론이 북한에 갔다 와서 반복 발언을 했답니다. 무슨 편집회의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이 북한으로 전해졌는지 공갈치는 전화가 왔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는 식으로. 또 어떤 언론사 사장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한 달 동안 왔다가 돌아와서 자기가 경영하는 언론사가 북한 비판을 했더니 중국에서 전화가 왔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공갈당하는 거죠. 공갈당하는 거. 북한에 가면 약점 잡힌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북한을 상대할 때 범죄 집단, 테러 집단, 약점 잡는 데 세계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상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1990년대만 해도 저보다 더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200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좌파 중에서도 극좌로 친북으로 흐르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체계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파는 착한 사람, 문명적인 사람한테는 용감하고 야만적인 사람한테는 비굴하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지식인인데도 이 폭압 세력과 맞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황장엽 선생이죠. 목숨을 걸고 가족을 다 희생시키고 남쪽으로 와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김일성, 김정일의 악마성을 고발하는 글과 말을 남긴 그야말로 진정한 선비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상옥 감독입니다. 북한에 납치되어 가지고 6년 동안 있다가 김정일이가 잘 대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이분을 제가 89년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김정일이 주최하는 파티에 가서 뭐 김정일이가 남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도 보셨다는데 그 김정일 그 집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니까 딱 한마디가 마적단이죠 했습니다. 마적단. 북한이란 마을을 차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호화스러운 파티를 하면서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마적단입니다.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북한 정권을 이해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처럼 김정일을 미워하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정일을 미워하니까 그 김정일에 굴복하는 김대중 씨를 미워하게 된 것 같았어요. 이분이 저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방제 하는데 연방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두 개만 설명하면 된다고 보고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북한의 조선전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저한테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전사만 한번 읽어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조선전사라는 뭐 아주 18권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그게 90%가 김일성 역사라는 겁니다. 김일성 개인. 아니 이런데 어떻게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혁명박물관이 있는데 1972년에 김일성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서 2만 평의 대지 위에 세운 그 건물에 전시실만 해도 9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았더니 절대로 이런 북한과는 대화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되겠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3시간이나 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보통강에서 김일성이가 섰다는 네모난 삽이 걸려 있답니다. 삽. 전시할 게 없어가지고 섰다는 삽을 딱 걸어놨답니다. 우상 숭배할 것이 없어가지고 독재자의 삽까지 걸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체제는 절대로 개혁 개방 안 된다. 절대로 개혁 개방 안 된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분이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이런 평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게 잡혀가가지고 연금되어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해가지고 책을 뒤져봤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스탈린 전집, 레닌 전집, 마르크스 전집이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고 오로지 김일성 주체사상밖에 없는데 그걸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게 인간중심 사상이다. 인간중심 사상이다. 그게 세계 무슨 최고의 사상인 것처럼 설명했는데 자기가 그때 말을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사상 중에서 인간중심 사상이 아닌 게 있느냐? 개를 위한 사상이 있느냐? 다 인간을 위한 사상이지 어떻게 개를 위한 사상이 있느냐? 인간중심, 사람중심, 그게 무슨 사상이냐? 이런 집단하고 어떻게 같이 살자고 하느냐? 연방제 통일이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연방제 통일이. 요사이 그러다니다 보면 사람 중심 이런 구호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사람 중심,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사람 중심이라고 선전하는데 사람 중심 무역 뭐 이런 나오더라고요. 아니 무역이 개 중심 무역이 있습니까? 고래를 위한 무역을 합니까? 왜 사람 중심이란 하나만 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람 중심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개인 자유를 신성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과는 결국은 다 이렇게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진실과 거짓의 대결입니다. 여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아류들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데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쟁이 또는 본인도 거짓말을 하고 또 요소를 부리고 하는 사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한테 당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는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